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여기는 이제 팔라지오 호텔에 어워즈 받은 이 상품들만 모아놓은 지금 전시장인데요. 일단 오늘부터 이제 첫 개시인데 다른 이제 웨스트홀이나 그리고 센트럴홀 제품들을 보기 전에 이제 수상 작품들만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섹터를 담당하는 정원석입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테크 쪽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마 이제 고태봉 센터장님의 말씀하신 모빌리티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테크 쪽도 사실은 이제 기존 전통적인 가전제품보다는 모빌리티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CES에 가서 좀 생각이 많이 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칵핏이라는 것은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CES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디지털 칵핏은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이 되거나 하면 결국 이제 사용자들이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칵핏은 뭐 계기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운데에 있는 CID 혹은 보조석의 화면 그리고 뒷좌석의 화면 여러 가지 이제 활용도가 있습니다.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칵핏은 시장 전망 자료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다만 이 디지털 칵핏이 수년 전부터 많은 업체들이 CES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언제부터 시장이 열리는 거지? 그리고 이게 과연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질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 디지털 칵핏을 자율주행과 많이 연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이 되면 당연히 인포테인먼트를 즐겨야 되니까 디지털 칵핏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커질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었는데요. 사실 이 자율주행이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토노머스 자율주행과 연결 지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금 더 우리가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는 SDV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DV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이렇게 의미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선보이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 SDV를 모든 업체들이 다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이 SDV를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포함해서 모든 신차에 이 SDV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24년까지 이걸 적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SDV는 1, 2년 정도 후면 채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SDV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아마 디지털 칵핏이 활용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전통 차량들의 구현되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많은 이 차량의 기능을 수행을 할 때 ECU, 수십 개의 ECU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ECU 안에는 MCU라는 반도체 부품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다만 이 MCU는 지웠다 썼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더블 할 수가 없는 거죠. SDV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가운데에 있는 도메인화, 인포테인먼트, ADAS 자율주행 혹은 여러 가지 부분을 도메인화 할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맨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존 방식, 부분에 따라서 앞부분, 가운데 부분, 뒷부분 이렇게 존할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통점은 이 지금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ECU 체제에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서 모든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굉장히 핵심이 되고요. 이 OS는 OTA로서 통신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이 시스템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기능들이 이제 존할 방식이나 도메인 방식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하게 될 때 단순히 지금 앞에 예를 들면 에어컨을 켜고 끄는 이런 버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열선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지금은 앞부분에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차량으로 갈 때 이 버튼을 그대로 둘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운데 CID에
커다란 화면이 채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점점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이 계기판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칵핏이 SDV의 이 개화 시점과 연관 지었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인포테인먼트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이 솔루션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SoC 칩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오토, 퀄컴은 스냅드래곤 라이드 이런 SoC 칩을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SoC 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인포테인먼트 디지털화 할 수 있고 결국은 디지털 칵핏을 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많은 가전업, IT 업체와 그리고 티어1, 차량용 티어1 업체들이 지금 많은 시연을 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삼성전자가 CES 부스에서 보여준 디지털 칵핏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프라이빗 부스에서 보여준 이 디스플레이의 여러 가지 시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하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디지털 칵핏 전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도 LG전자가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LG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LG전자 VS 사업부가 여러 가지 전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LG전자가 작년에 밝힌 누적 수주 잔고가 80조에서 100조가량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이 디지털 칵핏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LG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에 과연 VS 사업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 SDV로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칵핏의 채택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면 마치 전기차로에 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가장 핵심 부품인 이 배터리의 가치를 저희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이게 이 부분에서 LG전자 VS 사업부의 가치를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뭐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칩,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또 상당 부분을 LG 디스플레이의 오토 디스플레이가 같이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부분에서 또 프라이빗 부스도 다 같이 투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도 좀 둘러볼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느낀 점도 많았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디지털 칵핏에서는 거의 끝판왕까지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레벨 2에서 레벨 3까지도 아직 자율주행이 가지는 못했지만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는 향후에 레벨 4, 5가 되면 이 디지털 칵핏 혹은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이렇게까지 구현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의 날개를 벌써 다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시는 게 LG 디스플레이에서 준비한 그런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여러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레벨 3일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운전대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다가 이제 레벨 4, 5가 되면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하시더니 이 차량용 운전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핸들은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위에서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앞으로도 내려오기도 하고 이미 이 디지털 칵핏은 레벨 4, 5까지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SDV 그리고 자율주행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디지털 칵핏 시장,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굉장히 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오른쪽 하단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컨티넨탈 같은 업체들도 이번 CES에 필러 투 필러라고 해서 1.2m짜리 디스플레이를 딱 한 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계기판 그리고 CID 그리고 보조석에 이렇게 3분할 형태로 일단 먼저 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대형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 티어 1 업체들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할 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들은 분명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업체들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과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LED로 가는 이 빠른 트렌드에서 굉장히 유리한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TV의 플랫폼을 그대로 지금 이 디지털 칵핏에 적용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TV 쪽에서의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환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OTT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디지털 칵핏에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버튼이 여기 있고 없고가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TV에서 이런 OTT 서비스를 플랫폼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디지털 칵핏에서 늘리는 게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만약에 이 티어1 부품 업체들이 이런 넷플릭스와 따로 계약을 해서 할 경우에는 비용이 또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은 사실 이 시장에 빨리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국내 업체들이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전장 사업에 대한 그리고 디지털 칵핏에 대한 이 밸류가 앞으로 히든 밸류로서 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계속 커지게 될 텐데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기존 사업의 정상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플러스로 이 오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통 TV와 IT 산업과 달리 디스플레이 수급에 의해서 이 가격이 흔들리는 비즈니스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격 방어가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기존 사업의 정상화 플러스 이런 수주 사업 확장 이 부분이 LG 디스플레이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모델에 들어가는 아주 고급 디스플레이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요. 수량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점유율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오른쪽 하단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금액 기준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상당 부분의 수주에서 또 절반 가까이가 OLED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위 업체로 보이고 있는 재팬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OLED 쪽이 더 시장의 침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LG 디스플레이가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 업체가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낸다면 LG 디스플레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사업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년 전부터 ESG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지금 경기 둔화 국면에서 지금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 이게 맞는 거냐 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여기 장표에 정리해 놓은 업체들이 CES 2023년에 키노트 혹은 미디어데이 발표를 한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RE100을 언제까지 달성을 할 거냐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언제 제로로 만들 거냐라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스테이너블, 사람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에서 이 친환경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혁신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많은 변화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이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부스에 이 ESG 관련된 테마로 여러 가지 전시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연장선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도 조금씩 이제 CES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ES가 이제 컨슈머 쇼이기 때문에 완제품 위주로 전시가 많이 되는 편인데요. 지금 수년 전부터 모빌리티 플랫폼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파나소닉이나 SK 같은 업체들이 이번에 배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은 차세대 배터리인 4680 배터리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SK는 SK온이 이번에
그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SF 배터리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양산이 이미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양산되고 있는 배터리 중에서는 충전 시간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 기준 보통 평균 30분 정도 걸린다면 이 SFA 배터리는 18분 만에 고속 충전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서 혁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먼저 들으셨겠지만 존디어 같은 농기계 업체들도 이미 트랙터를 전동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이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전동화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전기 보트 이런 부분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디어의 이런 플랫폼을 보게 되면 2170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실제 전시회에 이런 플랫폼들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려해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도 많이 보시는데요. 여기 그림 40번을 보시면 최근 한두 달 동안 기관들에서 예측한 전망치들과 또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에서 전망하고 있는 이 평균치를 보면 대략 한 1200만 대 정도의 전기차 판매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이 한 1000만 대였기 때문에 올해 20% 정도는 성장 가능하다라고들 많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41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경기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 지금 자동차를 현금으로 다 주고 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도 판매량이 부담일 수는 있거든요. 물론 내연기관을 포함한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꺾일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 침투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이 각도를 아주 세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기존에 보던 것보다 올해 침투율을 조금 약하게 보는 부분,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또 펜트업 디맨드로 성장의 속도가 또 가팔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 각도의 눈높이를 바꿀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보고서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에서 머물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레벨 4, 5의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로 이제 레벨 2.5단계의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20만 화소짜리의 카메라가 8개 정도 채택이 돼서 지금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100km 이상을 달리면서 자율주행이 되려면 카메라 화소수가 적어도 500만 화소 이상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고요. 카메라도 더 많이 채택을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한 장 한 장 이미지의 데이터가 굉장히 커질 거고요. 이걸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연산 처리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소비 전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의 니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LFP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으로 침투율이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의 방향성이 저는 맞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XR 기기 디바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번 CES에서도 이 XR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AR, VR 많은 디바이스들을 실제로 체험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줄 서서 많이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리얼이라는 타이틀을 제목에 단 것처럼 지금 이 리세션 국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왼쪽 하단 45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만에 XR기기 디바이스의 전망치들이 좀 하향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이긴 한데요. 작년에 굉장히 좀 과장된 기술 중에 하나로 메타버스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팬데믹 때 굉장히 부각된 이 메타버스가 결국은 이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매개체, 저희가 인터넷을 할 때 PC나 혹은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처럼 이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D가 아니라 이 VR 기기와 같은 XR 디바이스가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CES에서 경험한 바로는 몇 가지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디바이스들은 많이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CES에서 보여줬던 많은 VR 기기들은 이미 디바이스에서는 4K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는 컨텐츠가 아직은 FHD 수준이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4K의 컨텐츠들의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4K가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화질이 좋아질수록 이 동영상 혹은 컨텐츠의 용량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5G 속도로는 부족하고 아무래도 VR에 선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VR 기기가 조금 더 한번 레벨업이 돼서 시장이 커지려면 6G가 좀 개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유즈 케이스의 발굴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게임이나 여러 가지 그냥 풍경을 경험하는 정도라면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좀 발굴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 머릿속으로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빅테크 업체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유즈 케이스의 발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기 그림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매직 립 2라는 디바이스가 제가 CES에서 봤었던 가장 완성도가 높은 디바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MR 기기입니다. 앞에가 보이면서도 이제 옆에 조금 눈을 돌려보면 여기 안에서는 매뉴얼 같은 설명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이 매직립 장비는 미국에서 의료 장비로서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보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엔지니어들이 기계 장치를 만질 때 매뉴얼을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기계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유즈 케이스 발굴해서 기대를 하는 건 아무래도 애플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서 조금 하반기로 연기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올해 애플이 이 VR 디바이스를 신제품을 내놓는다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유료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미 애플은 애플 TV, 애플 뮤직 그리고 애플 게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유료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 판매 목적으로 많은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애플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VR 기기도 계속 성장 좀 빠른 부분에서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단으로 가서 보면 이 VR 혹은 AR, XR 기기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올레도스라고 부르는데요.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만드는 OLED, 두 번째는 엘코스,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만드는 LCD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 LED,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OLED를 굉장히 포커싱을 맞춰서 많이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시장에 언제쯤 뛰어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AR 기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과 VR 기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서로 좀 다릅니다. AR 기기는 아시는 것처럼 증강현실, 외부에 이제 돌아다닐 때 외부 환경에서 쉽게 말하면 애플워치의 화면이 여기 글래스에 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VR 기기만큼 4K를 구현해야 되는 니즈는 좀 낮습니다. 그냥 정보만 잘 보여주면 되는 건데요. 대신 햇빛이 쨍한 외부 환경에서 굉장히 밝은 화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R 디바이스에서는 트렌드가 점점 마이크로 LED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려진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화면에서 구현을 해서 휘도보다는 고화질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기기에서는 실리콘 위에 만들어진 OLED, 올레도스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도스 시장으로는 아직 진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VR 기기의 시장이 좀 커진다면 그때는 이제 좀 이런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전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가전 쪽은 사실 가장 부각됐던 것은 IoT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또 국내 업체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가전제품을 굉장히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 둔화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판매량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던 작년 하반기부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들이 많은 가전제품을 보여줬는데, 특히 강조됐던 건 연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 전부터 IoT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실제로 이 IoT 어플리케이션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부각이 됐던 거는, 지금은 과거에는 결국은 브랜드가 다 다르면 이걸 다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각자 어플리케이션을 다 다운받아서 각자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작년부터 메타라는 표준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글로벌 굉장히 많은 수십 개의 브랜드가 이 메타 표준으로 이제 가전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작년부터 만들어진 가전제품들이 서로 브랜드가 달라도 이걸 다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결성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서로 브랜드가 다 다른 가전제품을 갖다 놓고 이게 다 연결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전시장 부스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자료를 이제 나중에 참고로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가전제품들의 연결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들은 사실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 대비, 작년 대비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연결성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자료에 담진 않았지만 또 한 가지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중국 업체들, TCL 같은 업체들이나 하이센스 같은 업체들이 TV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빠르게 국내 업체들을 쫓아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중국 업체들이 스폰서를 어디에 하느냐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TCL은 참고로 NBA라든지 NFL 같은 스포츠 경기에 후원을 하고 있고요. 많이 보셨겠지만 하이센스는 월드컵 스폰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저런 걸 언급을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스폰서를 스포츠 경기에 많이 노출을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계속 높아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중국 업체들 거야 라는 이미지 때문에 잘 구매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개선이 되면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저렴한 중국 TV를 안 살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좀 이런 중국 업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좀 많이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IT 관련돼서 CS 2023에서 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 간단하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기회 되면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